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 나이 6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당연한 것 없고 인생 공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남들 사는 인생 부러워하지 않고 제 앞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큰딸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서였죠.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라던 남편은 그만 오중 교통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지금도 그때를 제대로 기억하기 힘들 정도예요. 엄마, 나 대학원 포기할래.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어디든 취직해서 우선 생활비라도 보태야지. 무슨 소리야. 네가 대학원 가려고 그동안 준비를 얼마나 했는데. 공부는 나중에라도 형편 나아지면 할 수 있어. 그리고 현철이는 아직 대학생이잖아. 감사하는 마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야 했어요. 사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 수 있었기에 따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대학에 들어가서는 다들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용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죠. 하지만 30년 넘게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던 제가 세상에 다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더군요. 주변에 먼저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해도 네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날지 누가 알았겠니? 이제 너한텐 집 하나 남아있는 거잖아. 뭐라도 해서 앞으로 애들한테 짐되지 않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근데 요양사 시험 합격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이 절박하면 다 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원래 똑장이 아니었니? 몇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외웠다 싶은 것도 뒤돌아서면 까먹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에게도 그리고 남아있는 딸과 아들에게도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친구의 도움과 딸과 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 요양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며 아주 호되게 통과 의뢰를 치루었죠. 그런데 세상만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더군요. 몇십 년 만에 시작한 사회생활이 혹독하게 힘든 면도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일의 보람도 느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포기하고 직장에 들어간 딸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거래처 소개로 성실하고 믿음직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오늘 같은 날 네 모습 보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여보,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 딸 현숙이 오늘 결혼하네요. 엄마, 언제 또 이렇게 돈을 모았어? 월급 얼마나 된다고? 이럴 때 쓰려고 내가 일 시작했지. 그럼 뭐 한다고 그 고생을 하겠니?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아들도 3년 후에 장가를 갔습니다. 정말 숙제를 다 끝낸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보기에도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할 것 같았네요. 하지만 아직 인생의 복병은 몰래 숨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 결혼까지 무사히 시켰으니 이제 언제라도 남편 앞에 가서도 떳떳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만 생각하며 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이미 자식들 결혼시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네요.
내가 정말 참다 얘기하는데 엄마, 올케는 왜 그런데? 아무리 철없이 오냐오냐 자랐다고 해도 그렇게 눈치가 없어? 아니 또 무슨 일인데? 지난주에 내 생일이었잖아. 그래,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돈 좀 보냈잖아. 그래 엄마, 내가 그거 고맙다는 소리도 못했네. 미안. 인사는 됐고 무슨 일이야? 아니, 올케가 웬일로 내 생일을 챙긴다고 연락이 왔길래 현철이 가게로 갔지. 근데 현철이는 아예 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손님들도 하도 많아서 현철이가 혼자서 동분서주 아주 정신이 없게 바쁘더라고. 괜히 김서방이랑 나랑 눈치가 다 보일 지경이었다니까. 근데 올케는 또 약속 시간보다 30분은 늦게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손님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나? 그리고는 우리 앉아있는 테이블까지 손님한테 양보하라는 거야. 정말 생일날 기분 더러워져서 그냥 그이랑 집으로 돌아왔어. 자식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딸이랑 아들 하나 있으니 결혼을 시켜도 뭐 별 문제가 있기야 하겠나 했어요. 먼저 자식 결혼시킨 친구들이 딸이랑 며느리 사이에서 갈팡질팡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요즘에는 사위랑 아들, 사위랑 며느리까지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얘기가 될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사실 며느리는 아들의 레스토랑의 단골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요리하기를 좋아했어요. 집에서도 남편 살아생전에 자신이 개발한 음식들을 가족 모두가 시식을 하곤 했죠. 대학은 경영학과를 전공했지만 군대를 취사병으로 다녀온 다음에는 바로 목표를 자신만의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으로 잡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는 내내 여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아예 회사 취직은 생각도 안 하고 테이블 2개를 놓고 혼자서 작게 음식점을 시작했어요. 음식 맛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 요리를 하고 서빙도 했죠.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선지 바로 자리를 잡더군요. 2년 뒤에는 테이블 10개로 옮겨서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었어요. 그때 단골 손님이던 며느리는 아들보다 5살이나 어렸습니다. 집에서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만큼 해맑게 철이 없는 타입이었죠. 딸과는 8살 차이가 났으니 처음에는 딸도 너무 어린 올케라 실수를 해도 어려서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집안 행사라고 해봤자 남편 제사랑 제 생일 정도가 다였으니 마주칠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올케, 그래도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제사인데 미리 좀 와서 음식 준비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제사상 다 차려놓은 다음에 오면 어떡해. 어머 형님, 오빠가 가게가 늦게 끝났는데 어떡해요. 그럼 장사하지 말고 아버님 제사 음식 하러 와야 돼요? 올케가 가게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막말로 우리 아버지 제사도 아닌데 남편 없이 저 혼자 와서 일해요? 그리고 저 집에서도 음식 안 해서 일도 못해요. 뭐라고? 그게 지금 자랑이야? 집에서 음식 안 하면 뭐 먹고 살아? 참, 형님은 무슨 늙은이처럼 집밥 타령이에요? 요즘 배달 안 되는 음식이 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 먹고 싶으면 오빠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에이, 미안해 누나. 내가 다음에는 직원들 비번 조정해서 좀 일찍 올게. 아버지 배고프시겠다. 빨리 제사부터 드리자. 그래, 아버님 제사상 앞에서 자식들이 큰 소리 내면 하늘에서 얼마나 심란해 하시겠어. 당신이 오늘은 좀 참아. 오늘은 새아가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는 날인데 아직 어리고 몰라서 그럴 테니 다음부터는 현철이가 좀 더 신경 써서 일찍 오너라. 그리고 음식하는 일은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않겠니? 평생을 배달시켜서 먹을 수도 남편이 해줄 수도 없는 일 아니냐. 집에서도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사니 시댁에 와서도 아예 설거지도 하려고 들지 않는 며느리였어요. 이미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딸아이가 참지 못하고 뭐라고 했죠.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으니 저는 큰 소리가 나기 전에 대충 분위기를 정리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저도 더 이상한 며느리를 어리다고 봐줄 수 없는 상황이 결국은 발생하더군요. 바로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들은 가게가 쉬는 날에 식구들을 초대해서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명색이 아들이 요리하는 놈인데 막상 엄마한테 제대로 생일상 한번 차려드리지 못했잖아. 오늘은 엄마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마. 알았지? 엄마가 오늘은 현철이 덕분에 제대로 호강하네. 아우 현철아, 글쎄 솜씨가 더 좋아졌다. 음식 너무 맛있는데? 오늘 우리도 덩달아 호강이다. 그치 여보? 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이번에는 선물이 좀 약소합니다. 하지만 내년 생일에는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생일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있어. 힘들어도 좀 참고 힘을 내게나. 엄마, 이거 이가 직접 고른 거야. 엄마 얼굴에 잘 어울리겠다. 지금 한번 해봐. 어머머, 이게 뭐야? 머플러? 요즘엔 우리 주방 아줌마들도 이런 건 안 하고 다니겠다. 그리고 음식도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선물은 좀 신경을 쓰셔야지. 올케, 지금 뭐라고 했어? 아, 죄송해요. 제가 또 말 실수했나요? 아니 뭐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사위의 얼굴 표정이 굳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군요. 딸이 바로 따라서 나갔어요. 어머님, 제가 준비한 선물 좀 봐주세요. 이거 제가 백화점에서 특별히 신상으로 구입한 옷이에요. 어머님도 이 브랜드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아무리 요양사라고 해도 옷을 좀 갖춰 입고 다녀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죠. 얘야, 선물이라는 건 말이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정도는 알 나이가 되지 않았니? 지금 사람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면 상처된다는 걸 몰라? 어머님, 지금 형님이 딸이라고 편드시는 거예요? 편이 아니라 오늘은 네가 도가 지나쳤다고 말하는 거다. 김서방이랑 현숙이 들어오면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그때 마침 아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펑펑 울기부터 시작하더군요. 영문을 모른 채 아들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오빠, 어머님이 내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자격지심에 뛰쳐나간 걸 내 탓으로 돌리시는데 나 너무 억울해. 엄마, 내가 없는 동안 이게 무슨 일이야? 누나랑 매운 인사도 없이 간 거야? 아니다. 다시 들어올 거야. 새아기가 누나랑 매형한테 말실수를 좀 했어. 엄마랑 누나가 좀 이해를 해줘요. 이 사람이 생각을 고치지 않고 답을 입으로 내뱉어서 그래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철없는 며느리와 날카로운 딸의 설전으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일이 빈번해졌죠. 아들은 저만큼이나 중간에서 곤혹스러워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어린 애들도 아닌 다 큰 성인들인데 사이좋게 지내라 마라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때마침 딸의 생일이 다가와서 제가 집으로 모두 초대를 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사위와 딸을 위해서 만난 밥이라도 한 끼 차려주고 싶었죠. 그리고 넌지시 아들에게 누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색한 분위기도 풀어질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더 큰 사단이 이날 벌어졌답니다. 원래 오늘은 엄마가 고생한 날인데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네.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 역시 장모님 갈비찜이랑 잡채가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처남이 어머니 솜씨를 그대로 닮았나 봐요. 맞아요. 그 유전자가 누나를 패스하고 저한테 그대로 내려왔어요. 매형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요. 하하. 아이 그러게 말이야. 내가 매일 이 사람에게 하는 소리야.
어머님 음식 솜씨 어디로 가버렸냐고. 어머머, 형님도 음식 솜씨는 그냥 그런 모양이네요. 그럼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네요. 아이 그만. 또 아슬아슬하다. 무슨 줄타기 아니야? 참 옳게는 일관성 있다. 그거 하나는 인정이다. 지난번에 어색했던 사건은 이렇게 칼로 물베기처럼 끝나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아들네가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누나의 생일 선물 준비를 시켰는데 며느리는 선물이랍시고 자신이 들던 명품 가방을 쇼핑백에 담아서 온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올케가 들고 다니던 거 아니야? 지난번에 친정아빠가 여행 갔다가 사다 줬다며 자랑한 거잖아. 역시 명품이라 형님도 기억을 하시는구나. 아니 이이가 선물 준비하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저 그런 국산 브랜드보단 형님도 이런 명품 가방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제가 특별히 아끼는 거지만 형님 생일이니까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아, 거기 안에 카드 지갑도 하나 넣었어요. 브랜드는 달라도 제가 잘 안 쓰는 건데 그것도 명품인 거 아시죠? 순간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니, 당신 알아서 좋은 거로 준비했다는 게 당신이 들던 가방이야? 제정신이야. 왜? 이거 중고도 엄청 비싸. 난 형님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형님 지금 들고 다니는 거 봐봐. 에코백 같은 건 어릴 때나 하는 거지. 올케 눈엔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어? 내가 거지야? 아무리 명품이고 나발이고 쓰던 거 던져주면서 지금 살이 분별이 그렇게도 안 돼. 정말 처남댁 해도 너무하네요. 사람 자존심을 이렇게 연속으로 밟아놓나요? 그것도 가족끼리. 이 사람 그깟 중고 명품백 없어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제가 나중에 새 거로 사줄 테니 동정은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사단은 이후에 일어났어요. 저는 단순하게 며느리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반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에서도 오냐오냐 자라서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것을 살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 가난한 게 무슨 자랑이야?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뭐 말들이 이렇게 많니? 대책 없는 10월대야. 내가 왜 발품 팔아서 신우이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꽁으로 중고라도 던져주면 고맙다고 하지는 못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 늘 참 어이가 없어서 신우이 심해부까지 아주 쌍으로 날 잡아먹으려고 하더라. 시어머니? 날 앉혀놓고 무슨 도덕시간인 줄. 배련이 뭐니 단군 할아버지 캐캐 먹은 소리 하고 있어. 며느리는 베란다에서 신고에게 그야말로 단성은커녕 시댁 흉을 보기에 정신이 없었죠. 제가 바로 뒤에서 한참을 듣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끊임없이 욕을 해대길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들려주었죠. 뭐 없는 곳에선 나라님 흉도 본다지만 함께 살고 있는 남편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니? 반대로 네 남편이 처갓집에 대해서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네 기분은 어떻겠니? 너무 죄송해요, 엄마. 내가 지금까지는 네가 철이 없다고 생각해서 봐준 거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더니만 네가 딱 그 모양이구나. 나도 우리 집 무시하는 며느리 필요 없다. 당장 엄마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한 번만 더 막말하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아. 아들은 지금까지 저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섭게 정색을 하고 며느리에게 화를 냈어요. 그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며느리도 느꼈는지 바로 태세를 전환하더군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저도 친구랑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매달리더군요. 용서를 비는 며느리를 바로 면전에서 매몰차게 내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니 아들을 사랑하면 변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랑 자식 2명밖에 되지 않지만 남편 없는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이 시간은 또 흘러갔어요. 그런데 무슨 남학심 파는 자식과 우산 파는 자식을 가진 어미의 상황이 저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벌어지자 탄탄대로를 걸었던 아들의 가게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감염병 사태 전에 업장을 크게 확장했던 터라 그 피해가 더욱 커졌죠. 대출까지 받아서 규모를 확장했으니 그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종업원을 최소로 줄여서 운영을 해도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한 듯 보였어요. 어느 날 이른 저녁에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가게는 어쩌고? 집에 무슨 볼일 있어? 저녁엔 아예 손님이 없어. 어차피 늦게까지 열어놓지도 못하고. 아이고 어쩌면 좋으니. 종업원들 월급이랑 월세는 낼 수 있고. 그거라도 나오면 걱정이 없게. 내일이 당장 월급날인데. 근데 네 얼굴이 이게 뭐야, 응? 속에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이렇게 얼굴까지 화색이 하나도 없어. 가게 일 말고도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거야? 그냥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눈에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엄마, 요즘엔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생각이 나네. 자식이 눈앞에서 삐쩍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놈의 감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으니 막막하기가 이를 데 없었죠. 그런데 또 사위의 사업은 기가 막히게도 감염병 사태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온라인 유통사업을 하던 사위는 마스크를 생산하던 공장을 인수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답니다. 엄마, 요즘 현철이가 좀 이상해. 이 말로는 현철이가 우울증인 것 같다고 하네. 뭐 우울증? 그래서 지난번에 뜬금없이 집에 찾아와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을 했나?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모양이더라고. 그러게. 계속 어려우면 오히려 폐업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모든 걸 걸었는데 눈앞에서 이렇게 자식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니.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해봐도 통화조차 힘들더라고요. 겨우 통화가 된 아들은 인건비 때문에 주방 아줌마를 그만두게 해서 아들이 설거지까지 하면서 일을 하느라 손님이 없어도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다니던 요양센터를 그만두고 오전에만 가정방문 요양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 가게에 나가서 주방 설거지를 도와주었죠. 인건비 많이 나가면 사람을 더 줄이고 카운터라도 유진이한테 봐달라고 한번 해봐. 그 사람 일을 전혀 안 해봐서 그거 가르치는 게 더 힘들어. 아니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뭐라도 도와야지. 그나저나 엄마가 힘들어서 어쩌지? 너무 죄송하네. 그런데 며느리는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 걸 알면서도 가게에는 코빼기도 비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아서 오전에 집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집에 없는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요. 그렇게 현관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나요? 며느리는 쇼핑 봉투를 잔뜩 들고는 나타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넌 지금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가게가 어려워서 나까지 나가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넌 도대체 무슨 돈으로 쇼핑을 하고 다니니? 어? 이거 남편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친정아빠가 용돈으로 주신 돈이라고요.
현철이 우울증 걸려서 상담까지 받고 왔던데 네가 옆에서 힘이 좀 돼줘야지.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 되겠어? 어머님, 그렇게 걱정되시면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알았다. 내가 집 팔아서 현철이 도와줄 테니 가게 설거지는 네가 나와서 하도록 해라. 저는 먼저 딸에게 의논을 했어요. 엄마, 그 집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그리고 엄마한테 남은 유일한 재산이라고. 그깟 집에 아들 목숨보다 귀하겠니? 진짜 이러다 현철이 나쁜 맘이라도 먹으면 어떡해. 걱정돼서 내가 요즘 잠도 못 자겠다. 네, 결국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먼저 떠난 남편과 아껴 쓰며 마련한 집이었죠. 마지막 대출금을 다 갚고 온 가족이 좋아했던 때가 엊그제 같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가 살 월세 보증금은 좀 남기고 도와줘야지. 그 전 재산을 다 아들에게 줬어? 제정신이야? 부모도 돈 있을 때나 대접받는 거야. 이제 어디서 살려고 하는 거야? 아들네로 들어가야지. 나야 요양사 계속하면서 내 밥벌이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옆에서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옆에 옷방으로 사용하던 방을 정리했죠. 그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들은 제가 지원한 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은 정리한 듯 싶었습니다. 마침 사업이 잘 풀리는 사위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 주었죠. 내가 정말 김소방한테 너무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땐 정말 가족밖에 없네. 현철이한테 나중에 성공해서 배로 갚으라고 했어. 근데 엄마는 현철이네서 지내는 건 괜찮아? 올케가 여전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지? 엄마, 버릇 나빠지니까 집안일 해주지는 말어. 알았어? 뭐 저도 내심 같이 살면서 며느리에게 살림하는 법도 좀 가르치고 가게 일도 배우게 할 요령으로 불어 집으로 들어간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하는 행동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침은커녕 집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로 가득한 거예요. 아들은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기 바빴죠. 가게라도 나가서 아들을 도우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오후에는 가게로 나가더라고요. 이제부터 가게에 나는 나가지 않으마.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장 어머니의 와이프까지 나와 있으면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도 유진이가 오후에 카운터라도 맡아주면 네가 잠시라도 쉬면서 일을 해라.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방도 너무 좁아서 힘드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감염병 사태도 좀 진정이 돼가고 있고 다시 꼭 가게 살려낼게요. 보증금이라도 모이자면 엄마 좀 편한 대로 모실게요. 아들은 더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도 가게에 나가서 아들을 도와주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제 잔소리 때문에 집에서 나갔다가 가게에는 얼굴만 비추고는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는다든지 네일샵에 헤어샵 그리고 피부관리실 아니면 쇼핑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현관 앞에 쌓이는 쇼핑 택배 상자를 보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택배 상자들 다 되돌려보내라. 네 남편이 새벽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보여? 가게에 나가서 일 좀 도와주라고 했더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니? 아니요. 제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가게에 제가 있는 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면 네 남편이 힘들게 번 돈 아껴 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겨우 다시 가게 좀 살아난다고 바로 이렇게 돈을 물쓰듯 쓰니? 아니, 그 가게가 뭐 어머님 거라도 돼요? 왜 저한테 일을 하라 마라 하세요? 그 가게 살린 거 나랑 현숙이가 지원해서 회복된 거 몰라서 그런 소리 하니? 이제 그 가게 지분에 내 목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설사 아니더라도
네 시어머니로서 너한테 이 정도는 말할 자격 된다고 보는데. 저도 갑자기 어머니 모시면서 시집살이 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저도 너무 숨 막히니까 쇼핑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요. 아이고야, 누가 들으면 정말로 호된 시집살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네가 지금까지 밥을 한번 차렸니? 집안 청소를 제대로 했니? 집안은 거지 팔싸개처럼 어지르고 다니면서 네 치장만 하고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숨이 막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요.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주방에 있는 설거지부터 하고 재활용 쓰레기부터 정리해라. 내가 네 뒤치다꺼리 해주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저도 더 이상은 어리고 철없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겠다고 맘을 먹었어요. 어른으로서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잘못된 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법 하나부터 빨래하는 것까지, 청소하고 쓰레기 정리하는 것까지 다 가르쳤어요. 저도 지독하게 굴었죠. 집안일을 끝내지 않으면 아예 외출을 할 수 없게 현관문 앞에서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별수가 없었는지 포기하고 하나둘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가게는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면서 회복세로 돌아섰죠. 현철이가 모처럼 쉬는 날이라 잡채랑 갈비찜 했다. 가게는 이제 잘 돌아간다는데 너는 왜 여전히 잘 먹지를 못해?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되네. 아무래도 바쁠 때 밥대를 놓쳐서 불규칙적으로 먹어서 그런가 봐. 이제 직원들 식사 시간에 너도 같이 먹어.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도 못 먹어가면서 하지는 말아라. 아, 어머니, 저도 오늘은 못 먹겠어요. 음식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아니, 며칠 전부터 계속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더니 혹시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집안일을 좀 하나 했더니 입덧을 아주 심하게 해서는 계속 누워만 있어야 했죠. 그래도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집안의 경세였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복덩이네, 복덩이. 아빠 장사가 풀리자마자 들어선 거 보니까 눈치 하나는 끝내주네. 이제 처남도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네. 주갈, 이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이제 혼자만의 몸이 아니니까 특히나 건강에 신경 쓰고. 그러게 말입니다. 갑자기 급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정말 간만에 며느리의 임신 덕분에 간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제야 좀 모든 게 제자리를 잡나 싶었어요. 힘들지만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집을 팔아 아들 집에 들어올 때는 인생 말년이 참 박복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시작도 안 된 거였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로부터 며칠 후부터 급격하게 말수가 적어졌어요. 심지어 그렇게 열성이던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현철아, 이제 겨우 가게가 살아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를 왜 정리해? 이제 아기도 태어날 텐데 다른 사업 시작하려고 그래? 엄마, 앞으로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가게 잘 될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네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가게를 지켜냈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저였어요. 그래서 더욱 아들의 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결정을 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가게라 쉽사리 나가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아들이 이상했어요. 얘야, 혹시 현철이한테 무슨 일 있니? 가게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글쎄요. 제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입덧도 심하고 해서 친정에 한 달간 가 있으라고 하네요. 아들이 식구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가 있었고 딸과 사위가 왔어요.
저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지만 놀라지 마세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감염병 사태 이후로 통 소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정기 건강검진도 몇 년 못해서 마음 먹고 검사를 받았어요. 우리 복덩이도 생겼으니 매형 말대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왜?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한 거야? 그런데 요즘에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암이라고 해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는 재수없게 무슨 암이라는 말을 해? 올케는 왜 안 불렀어?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유진이가 들으면 놀라서 유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유진이한테는 제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세요. 아니 도대체 병원에서 뭐라고 했길래 얘가 이렇게 뜸을 들인다니? 엄마, 소화가 안 된 게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제가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돼서 몇 달 살 수 없다고. 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야기를 끝내 하지 못하고 꺼욱 울기 시작하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니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뭐? 정말이야? 아니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거 농담이 너무 지나치잖아. 형철아, 너 왜 그래? 빨리 아니라고 말해. 거짓말이라고 말해. 딸의 외침이 허망하게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아들은 췌장암 말기가 맞았어요. 저도 아들을 데리고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았죠. 그렇게 검사 더 받아보고야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아들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라 항암 치료도 불가한 상황이었죠. 엄마, 이제 인정하고 포기하세요. 마지막 남은 날들이라도 잘 정리하고 떠나고 싶어요. 아니, 그럴 수는 없다. 하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어. 남편 먼저 데려간 것도 기가 막힌데 아들마저 이렇게 떠나버리면 이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포기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포기해?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아니 꼭 살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맘 단단히 먹어라. 저는 정말 몇 달을 미친년처럼 뛰어다녔어요.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암에 좋다는 약초가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가서 구해왔어요. 그리고 말기암을 고친다는 한의사를 찾아서 싫다는 아들을 끌고 가서 침을 맞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이게 다 조상신을 화나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구술하기도 했어요. 뭐라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제 심장을 떼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이러다 엄마가 먼저 쓰러지겠어. 며느리는 아들이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들이 하도 단호하게 말을 하지 말 것을 부탁했기에 우리 모두가 함구하고 있었죠.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을 무렵에야 내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싶어서 말을 했어요. 엄마, 부탁이 있어. 유진이 뱃속에 있는 아이 잘 부탁해. 내가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엄마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만날게. 아들은 죽기 전까지도 며느리와 뱃속에 있는 아기를 걱정했죠. 그렇게 허망하게 아들은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내고 아들마저 먼저 보내버린 어미가 되었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살면서 이토록 가혹한 벌을 받는 걸까요? 아직도 아들이 떠나던 날만 생각하면 심장이 옥죄어 옵니다. 남편 장례도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들 장례식은 정말 3일 내내 오느라 탈진을 해버렸어요.
화장터에서 아들의 관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이제 정말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싶더군요. 엄마, 이제부터 정신줄 놓으면 안 돼. 현철이 마지막까지 잘 보내줘야지. 올케는 힘들다면서 먼저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네. 아니, 남편 가는 게 마지막은 지켜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뱃속에 있는 자식한테 인사라도 하게 해야지. 못 가게 네가 말렸어야지.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겨우 몇 시간 버티다가 친정으로 가버린 애야. 뭘 더 바래? 그리고 이미 가버려서 잡을 수도 없어. 남편은 수목장을 했기에 남편 옆에 아들을 함께 묻어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화장이 끝나자마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무심한 하늘도 차마 바로 현철이를 보내지는 못하겠나 보다. 이 장마가 끝나면 아빠 옆으로 보내자꾸나. 저는 아들의 유골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집 앞에 제 짐이 잔뜩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현관문의 번호키를 누르는데 계속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구나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죠. 현관문은 열리지도 않은 채 전화가 울리더군요. 비밀번호 바꿨어요. 이제 남편도 죽은 마당에 우리 남남 아닌가요? 더 이상 남의 집에 얹혀 살 생각 말고 떠나세요. 저는 미친 듯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앞집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오더군요. 저기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너 당장에 현관문 열지 않으면 내가 경찰 부를 테니까 알아서 해. 며느리는 그제야 현관문을 열더군요. 뭐 경찰 부른다고 하면 제가 겁먹을 줄 알아요? 이거 엄연히 이제 제 집이에요. 현철 씨 명의였는데 죽으면 제2 상속이니 저랑 뱃속의 아기인 건 아시죠? 야, 네가 사람이야? 지금 내 손에 유골함 들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떻게 남편을 아직 땅에 묻기도 전에 유산이고 상속이고를 떠들어.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저랑 이 뱃속의 아기라고요. 지금까지 당신 그 유난스러움 참고 견딘 것만 해도 저 충분히 할 도리 했거든요. 너 임신 핑계로 현철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문병조차 잘 안 왔어. 그런 주제에 미안해서라도 끝까지 남편 가는 길은 지켰어야지. 너 내 짐 빼려고 일부러 먼저 온 거냐? 응? 알면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말고 빨리 꺼져요. 이제 당신이랑 우리 연결고리도 없으니까 여기서 연 끊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다. 나중에 무릎이 손이 되도록 빌게 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거라. 저는 아들의 유골함만 들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다가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갔어요. 딸과 사위는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어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비를 이렇게 맞고 이러다가 감기라도 들으시면 어쩌시려고. 엄마, 왜? 현철이 없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온 거야? 그래도 유진이 혼자 있게 하는 것보단 엄마가 옆에 있는... 이제 걔 우리 며느리 아니다. 우리 가족 아니란 말이야. 저는 딸과 사위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개념 없는, 아니, 인간 말종을 봤나. 남편 죽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를 내쫓고 뭐? 한다는 소리가 얹혀 살 생각을 말라고? 이거 정말 무슨 현철이가 죽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말하네. 이거 현철이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절대로 용서 못해. 저는 딸의 집에서 하루 24시간을 넘어 이틀을 내리 잠을 잤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보내기 일주일 전부터 거의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거든요. 딸의 집에 도착해서 기절하듯이 뻗어버렸죠. 꿈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임종전 마지막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때의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을 어루만지기라도 하듯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이제 제 걱정은 하지 말아요, 엄마. 아빠랑 빨리 만나고 싶어요 라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기운을 차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넉넉고 이 괘씸한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딸과 사위와 함께 아들을 남편 옆자리 양지 바른 곳에 안치했습니다. 원래 나중에 제가 들어가려고 가족목으로 만들었던 곳이었죠. 남편이 좋아하던 소나무 밑에 사이좋게 자리를 잡았어요. 현철아,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렴. 이승의 일 따위는 있고 헐헐 자유롭게 날아가거라. 조금만 있으면 엄마도 곧 따라갈 테니까 우리 좀 있다가 반갑게 만나자꾸나. 잘가 내 동생.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셋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처남댁 진짜 이상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마지막 길이라 제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정신 나간 거한테 연락을 왜 해? 지가 조금이라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못하지. 남편 보내기도 전에 얼씨구나 아파트부터 챙긴 여자야. 그래도 뱃속에 아기 아빠잖아요. 엄마라면 그럴 수 없겠다 싶었지. 장모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원래 고부 사이라는 게 또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욱하고 순간 돌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임신하면 감정 상태가 마구 돌뛴다고 하잖아. 그래서? 뭐래? 남편 언제 어디로 안치하는지 궁금은 하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래. 이미 현철이 시한부라는 거 이야기했을 때부터 걔 마음 떠났어. 보통은 그 상황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정상 아니야? 근데 걔는 놀라기는 했어도 아주 빨리 포기했잖아. 오히려 막판에 현철이 통증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는 임신 핑계로 병원에 잘 와보지도 않았어. 가는 길에 현철이 집에 들려서 내 침이나 가져가자. 그 뻔뻔스러운 얼굴 다시 보고 싶지는 않다만 그래도 애 아빠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알려줘야지. 하지만 집 앞에 쌓여있던 짐은 깨끗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보아도 여전히 바뀐 상태 그대로였어요. 초인종을 눌러봐도 안에서 인기척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를 않더군요. 할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1층에서 며느리와 딱 마주쳤어요. 어디서 쇼핑을 했는지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더군요. 우리를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제 볼 일 없다고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적어도 네 뱃속에 있는 애한테 아빠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오늘 현철이 수목장에 안치하는 날이라는 거는 알아야지. 네. 이미 전화로 아주버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우리 엄마 짐은 어디에 있어? 설마 그새 버렸어? 그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쌓아놔요? 그때 어머님이 다 버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재활용할 때 다 버려버렸는데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불러서 우리 집으로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이 집에 엄마가 왜 들어왔는데 멀쩡한 집 팔아서 니들 도와주느라 그런 거잖아. 그렇게 도와준 아들은 이미 떠나고 없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이제 이쪽엔 얼씬도 하지 말아요. 며느리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어떤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더군요. 근데 어디서 낯이 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이 아프기 전에도 집 앞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근처 사는 대학교 동창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이만 가자. 어차피 기대도 안 했었다. 저거
저 입에서 잘못했다는 소리 내가 듣고야 만다. 딸과 저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것이 아파트와 가게를 정리한 자금이 있었죠. 아들은 죽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들에게 재산 상속에 관련한 유언장을 작성했었어요. 아드님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사망 시 상속 1순위는 며느리님이세요. 혹시 아드님께서 부채나 그런 채무 관련 사실이 있으면 그 책임 역시 승계되고요. 근데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하시던지 한정순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아들에게 채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돈도 채무에 해당이 되나요? 증여의 형태로 증여세 내지 않았고 채용증이 있으면 채무에 해당돼요. 저는 변호사에게 아들과 작성했던 채용증을 보여주었죠. 딸도 마찬가지로 사위 이름으로 아들과 채용증서를 작성했었답니다. 이거 채무 금액이 지금 아파트값보다 더 많은데요. 상속 포기 안 하시면 오히려 빚을 떠안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며느리는 아들의 재산 상속을 받아도 채무가 남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변호사가 설명한 것을 그대로 녹음하고 서류상으로도 작성해서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건데요? 말을 좀 아끼는 게 좋을 텐데 말이다. 5분이면 되니까 이 서류나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 녹음까지 들어보고 나중에 연락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저는 며느리한테 서류를 던져주고는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층에서 또 며느리의 동창이라는 놈과 마주쳤습니다. 저 이봐요. 우리 예전에 인사를 한번 하지 않았나요? 유진이 대학교 동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우리 며느리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떠난 건 알고 있죠? 왜 아들 수목장에 안치하고 온 날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봤는데. 네. 유진이가 남편 떠나고 상심이 커서 제가 근처에 살아서 걱정이 돼서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남자는 서둘러서 인사를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다시 돌아나가더군요.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 경비원과 부딪히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경비원의 사과를 받는 둥 마는 둥 거의 달리다시피 하면서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정말 이상하네. 왜 저렇게 말까지 더듬어? 그나저나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가 들락거리는 거야? 아파트 관리 경비원은 오며 가며 인사를 하던 사람이었죠. 아이고, 소식 들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제가 조문을 가보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사모님이 짐을 엄청 내놓으셨어요. 이제 어르신 여기 기거 안 하시나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방금 전에 부딪힌 남자 아세요? 네. 저분 한 1년 전부터 자주 오시던데요. 에이구 사모님 사초 못 보라고 하시던데 사장님 병원에 계실 때도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짐 버리실 때도 다 옮겨주고 하던데요. 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날짜를 곰곰이 따져보았습니다. 지금 엄마도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1년 전부터라면 올케 임신하기 전부터잖아. 이거 뭔가 구린 냄새가 너무 진동하는데? 그래.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이 죽었는데 아파트부터 챙길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아니 그보다도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어? 아이 아빠가 죽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뻔뻔스럽고 싸가지 없던 태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남편 일은 불쌍한 며느리가 돼버렸더라고요. 어머니,
아니, 아들 도와주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 현철 씨한테 아무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고요. 네가 뭘 모르는 모양인데 묘덕을 자식한테 주려면 그거 증여야. 그거 받으려면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때 현철이가 증여세 낼 돈이 어디 있다고. 그때 처남이 먼저 차용증 쓰자고 우긴 겁니다. 나중에라도 돈 벌려 꼭 갚겠다고요. 네가 그렇게 받고 싶은 산소 받으라니까. 아, 어머님, 이거 받아도 오히려 빚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럼 상속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저랑 뱃속에 어머님 손자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요. 어머님, 제발 손자 생각해서라도 아파트만이라도 좀 남겨주세요. 네? 아니,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했던 거 아니야? 남편 죽었으니 이제 너와 나는 남남이라며. 인연 끊고 살자던 애가 왜 이러니?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발 좀 봐주세요. 이제 2달 뒤에 어머님 손주 태어난다고요. 근데 저랑 아이를 길바닥으로 쫓아내실 거예요? 너 자꾸 손자 하는데 그 애가 내 손자라고 어떻게 확신하니? 나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리던 며느리는 정색을 하더군요. 어떻게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자 확인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저랑 우리 아이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할머니라는 사람이 얘가 듣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진짜로 부끄러운 게 누굴지는 그러니까 친자 확인해보고 나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애가 우리 현철이 애가 확실하면 그 아파트 너에게 주마. 전 하늘에 맹세하고 정말 떳떳하거든요. 그리고 태아 친자 확인은 불법이라고요. 얘가 세상에서 지가 제일 똑똑한 척 굴어도 다 소용이 없지. 내가 이미 다 알아봤다. 국내에 있는 대행업체 통해서 해외에 의뢰하면 된다. 친자 확인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아파트에서 나가.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당장에 아파트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자 태아 친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저의 촉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세상에나 며느리 뱃속에 있던 아이는 우리 현철이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검사지를 들고 며느리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며느리의 뺨을 갈겨버린 후에 며느리의 면상에 검사지를 던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그 잘난 아이 이제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마당에 더 두드려 맞아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냐? 옳게 뱃속에 있는 아이 그 동창놈 씨인지 수박 씨인지 뭔지 암튼 우리 현철이 애가 아니라고. 며느리는 검사지를 확인하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남편이 암에 걸려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무심하더니 이 철면피에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딴 거짓말을 뱉어? 하늘에서 우리 현철이가 다 보고 있다는 거 모르겠냐? 아이, 이럴 리가 없어. 네 뱃속의 아이가 우리 현철이 애가 아닌데 네 말대로 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너랑 나랑은 남남 아니냐? 지금 당장 짐 싸들고 내 아들 집에서 나가.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현철 씨랑 살았던 시간도 있잖아요. 저 못 나가요. 그래, 네 발로 못 나간다고 우기면 어쩌겠냐. 다른 사람들 손에 끌려나가야지. 저는 궁지에 몰린 뻔뻔한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검사지 결과를 보자마자 며느리의 친정에 연락해서 그동안 며느리의 악행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부모가 나타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안 싸도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등짝을 내리치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닭가싸돈의 얼굴을 보자 며느리는 벌벌 떨면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사돈네와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지독한 악몽을 선사했던 며느리는 그렇게 빈털터리 빈손으로 제 아들의 아파트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세상 더없이 뻔뻔하고 파렴치한 며느리한테 시원하게 한 방을 먹였으니 먼저 떠난 남편과 아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자신있게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제 손길이 필요한 딸이 있기에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뱉어내고 나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아들이 보고 싶네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기를 시청자 여러분도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